안녕하세요. 저는 더컬리짓 아카데미에 재학하고 있는 12학년 이번에 졸업하게 될 김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으로 버스턴 유니버시티,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 주립으로는 University of Wisconsin Medicine, Ohio State University 등등 붙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미리 부모님께서 유학을 계획을 하셔가지고 중학교 2학년 시작하는 나이일 때 캐나다로 혼자 유학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제가 혼자 유학을 간 거다 보니까 어른들의 관리를 받지를 못했고 그렇게 살짝 소위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항상 게임을 하거나 애들이랑 운동을 하거나 그렇게 놀기만 할 줄 알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방학마다 부모님께서는 최소한의 관리를 하시려고 방학마다 이제 한국으로 와서 더컬리짓 아카데미라는 과학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소개를 받아서 방학마다 더컬리짓 아카데미라는 학교에서 특강을 들으면서 이 학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캐나다에서 저는 학업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얻은 것들도 있었지만 제가 관리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9학년을 마치고 특강을 방학마다 들었던 이 학교가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특강을 한번 방학에 캐나다에서 돌아와서 한 번 더 듣게 되었고 그때 마침 저에게 1대1로 과외를 붙여주셨어요. 이 학교 안에서 저만을 위한 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1대1로 수업을 하면서 정말 제 영어 실력이 한참 모자라구나를 뼈저리게 느꼈고 이 학교에 있으면은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제가 잘 케어를 받고 집중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공식 시험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시험에 AP, TOEFL, SAT 혹은 다른 제2외국어 시험들처럼 정말 많은 국제 시험 공식 시험들이 있는데 저는 4종류의 시험을 봤는데 각각 본 연도가 다 달랐습니다. 가장 처음에 본 거는 HSK 3급 시험을 봤는데 중국어 시험이었어요. 물론 합격점을 넘어서 이제 패스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떠나서 얻는 게 정말 많았던 첫 시험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공식 시험장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등록을 한다거나 시험 당일에 시간을 맞춰서 간다거나 이런 게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정말 이 첫 경험을 통해서 후에 있을 SAT나 AP 시험들에 보다 여유롭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HSK를 보면서 이런 분위기구나. 약간 시험을 보면서 약간 시험이 이제 시간에 제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시간 조절을 하는 능력도 이제 기를 수 있게 되고 제가 이런 공식 시험에서 뭐가 부족한지 혹은 뭐가 강한지 그런 점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첫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로 봤던 게 SAT 시험인데 저는 SAT를 총 2번 봤고 첫 번째 본 SAT에서 수학 800점, 영어 600점이라서 총합 1400점을 받았었습니다. SAT는 제 학교에서 이제 방학마다 특강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 특강을 들으면서 물론 그 수업 때 배우는 것들도 많지만 제가 가장 실력이 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매일같이 와서 그 3시간 되는 시험 분량을 매일 이렇게 보고 시험을 보고 나서 틀린 문제들을 다시 보고 혹은 맞았지만 헷갈렸던 문제들 그런 걸 다시 보면서 다음에는 안 틀리게 되는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서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좋고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모의 시험을 많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 시험은 이제 AP 시험이었는데요. AP 사이콜로지를 받고 이제 이번 5월에 보게 될 시험들도 남아있는데 그 AP 시험 같은 경우는 과목마다 정말 천지차이이지만 제가 봤던 심리학 시험은 100문제 객관식
100개의 객관식 문제들과 이제 에세이 퀘션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분량이 정말 긴 시험이기 때문에 1년 혹은 한 학기에 걸쳐서 AP 수업을 듣고 이제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시험은 이제 토플 시험인데 저는 총 한 번 봤어요. 리딩 26점, 라이팅 25점, 리스닝 25점, 스피킹 24점 해서 종합 100점으로 딱 한 번 보고 끝냈던 것 같습니다. 토플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에서 듣는 영어 수업들도 있고 SAT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SAT가 이제 난이도가 더 있기 때문에 토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단어만 많이 외우고 스피킹 같은 것만 연습을 좀 하면은 충분히 단기간에 점수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 활동, 이제 수업을 떠나서 제가 따로 클럽 액티비티나 봉사활동 이런 혹시 인턴십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경험인데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히 약간 이걸 하면은 그 대학 어플라이 할 때 좋을 것 같다. 이래서 한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니기 전에는 약간 종교적인 신념으로 기부를 하거나 혹은 선교 활동을 가서 뭐 영어 교육을 하는 시스템에서 뭐 보조 선생을 한다던가 아니면 물질적인 후원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했고요. 고등학교 저학년 때는 제가 운동하는 것과 음악을 좋아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운동 클럽들 혹은 대회팀 이런 거에 참여를 했고 음악도 이제 밴드나 뭐 합창단 뭐 이런 거를 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고학년쯤 돼서는 이제 슬슬 저도 제 전공이 생기게 되었고 그 전공에 관해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혹은 검색을 통해서 인턴십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알게 되었고 첫 번째로 제가 인턴 과정 겨울방학 2달 동안 했던 인턴은 게임 회사였어요.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회사였고 그런 데서 거기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전공을 주로 필요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개발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런 거를 잘 볼 수 있었고 첫 인턴십 경험이다 보니까 약간 회사나 뭐 출근 이런 분위기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인턴십은 이제 제가 공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엔지니어링 쪽 개발자 분들이 많으신 모터 회사에 한 2주 정도 짧게 여름방학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는 그 초반에 했던 게임 회사보다는 규모가 좀 더 있던 회사여서 조금 더 그 회사라는 그 조직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학 조사인데요. 이것도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제 학교 리스트들의 90%는 제 카운슬러나 선생님들 혹은 지인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는 리스트를 작성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 전공에 부합되는 걸 추려내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전공을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보통은 많은 어른들이나 혹은 많은 교육자분들께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능률이 가장 오른다 해서 너가 좋아하는 일을 전공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살짝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냥 제가 제 능력 안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걸로 벌어들인 수입 같은 걸로 취미생활을 하자. 그게 약간 제 가치관이었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제가 잘할 수 있을 법한 일들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고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전공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서 패턴을 찾아서 그거를 사업화시키는 전공이거든요. 이제 부모님의 영향으로 사업에도 이제 관심이 있었고 또 학문 중에서는 수학이 저에게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코딩 같은 경우도 인턴십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으로는 뭔가를 이제 제 손으로 창조를 해낸다라는 게 정말 매력적이어서 그 세 개를 조합을 시켰을 때 가장 잘 맞는 전공이 데이터 사이언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걸 토대로 이제 대학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또 추리고 추려서 제 리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어떻게 대학들에 어플라이를 할 수 있었나인데요. 제 학교이면서 동시에 대학 카운슬링을 해주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학을 어플라이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제 정보들과 제 학교의 정보들,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성적이나 그런 것들 어떻게 입력하고, 또 제 자소서 같은 거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도 이제 다 도움을 받았고요. 그런 조언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다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몇몇 학교들은 인터뷰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었어요. 네, 저는 그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학교는 인터뷰를 요구하는 학교는 없었고요. 제가 또 예술 쪽으로 가는 학생도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는 저는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커먼앱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대학 어플라이를 진행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여러 학교들 중에서 각각 요구하는 게 많이 달랐어요. 네, 이번에는 대학 입시 에세이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메인 에세이 토픽은 크게 4가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 기억으로는 4개가 살짝 다 비슷한 주제였거든요. 너가 어떤 문제를 네 인생에서 겪었고 그걸로 뭘 배워서 어떻게 발전했느냐, 보통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캐나다에서 학업적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사용해서 약간 제 인생사를 써볼까 해서 처음에 그렇게 써서 조언을 받을 겸 제 영어 선생님께 보여드렸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너무 진부하고 지루하고 너무 약간 너무 포괄적인, 그냥 좀 디테일하지가 않다라는 피드백을 들었어서, 그런 피드백을 들었고, 약간 긴 인생사를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디테일한 이야기를 풀어 쓰는 게 흥미도 있고 제가 거기서 배운 점이 더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인생 중에 고비를 제 에세이에 썼고요. 저희 학교에 있는 영어 선생님께서 드물게는 매주, 자주는 매일 그렇게 가져가서 이제 조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해야 될 방향과 뭐가 아쉬운지, 혹은 뭐를 살려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언을 듣고 에세이를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 메인 에세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부가적인 주제를 가지고 에세이를 써야 하는 그런 서플리멘털 에세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주제가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빈도가 높았던 주제는 왜 우리 학교를 선택했느냐, 이런 질문이었고, 혹은 왜 너가 답변한 전공을, 왜 그 전공을 선택했느냐, 이런 것들도 많았고, 특이했던 것들도 있었어요. 너 인생에서 재밌었던 일들, 이런 거는 보통 글 쓰는 실력, 그런 거를 보려고 하는 거겠죠. 혹은 그 학교가 어느 도시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 도시에 관한 문화를 약간 설명을 하라는 그런 독특한 주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했던 방식은 그 학교마다 있는 질문들이 대부분 다음 해가 된다고 해서 그 질문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만약에 제가 지원하는 대학이 그 수준을 떠나서 유명한 학교라면은, 혹은
학생 수가 정말 많은 큰 학교라면은 보통 주변에 이제 그 학교에 지원을 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은 어떻게 썼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혹은 그런 기회가 없다 하면은 그 인터넷에 그런 유명한 학교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는 웹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웹사이트에서는 어떤 계기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너가 그 전공을 선택하게 되느냐 이런 거를 뭐 부각시켜서 에세이에 써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게 자신의 그 경험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서 이게 나를 이 전공으로 이끌었지 하는 것들을 찾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렇게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금 관련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에세이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에세이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 감명 깊게 읽었던 책에 관해서 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쓸 기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것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제가 미래 유학생이 될 분들 혹은 현재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드리는 건데요. 대부분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이 저는 이걸 토대로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조언을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특이하게 그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해서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정말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이 잡혀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지나고 이제 슬슬 머리가 찰 때 되니까 책을 읽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읽게 되고 재미가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독서 습관을 잡으면 재밌게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책을 읽음으로써 뭐 독해력도 늘어날 테고, 그건 약간 꼭 이 필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말을 할 때도 쓸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이 책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 책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어플라이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에 관한 조언인데요. 그 어플라이를 하다 보면 이제 바쁘고 정신없어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 이런 장학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놓쳐서 못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제 주변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늦게서야 발견을 해서 이제 다시 하려고 봤더니 이제 기간이 지나버려서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대한 꼼꼼히, 물론 이제 사람들이 다 꼼꼼히 본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그런 디테일들 하나하나 다 봐서 그 자신에게 부합되는 것이 있다면은 꼭 이제 챙겨서 이제 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북미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한 번 딱 잘 봐서 얻는 그런 시험 점수들보다는 꾸준하고 성실하게 잘하는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게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성적이 모두 다 중요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이제 삐끗하면은 복구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9학년 전에 차근차근히 플랜을 하셔가지고 9학년 때부터 잘 관리된 성적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에세이를 많이 써야 하는데 정말 운이 안 좋으면은 뭐 한 달 안에 에세이를 막 20개에서 25개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루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에세이는 시작을 해서 정기적으로 영어 교사 혹은 카운슬러에게 조언을 받고 정말 장기간 준비해서 내야 하는 게 이제 대학 에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감사했습니다.